네, 이번에는 글로벌 시장의 이슈 살펴보고 내일장의 투자 시그널도 찾아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 오늘 지금 미국 증시 어쨌든 상승불을 켜내고는 있습니다. 특히 나스닥이 지금은 1% 가까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엔비디아가 지금 오늘도 내리고 있습니다. 이슈 점검을 통해서 좀 앞으로의 내용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네, 첫 번째 이슈입니다. 엔비디아 호실적 발표에도 급락입니다. 자,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정말 우려했던 상황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. 실적은 좋을 것이다. 지금까지도 좋았으니까 이번에도 좋을 걸로 기대가 되는데 향후 가이던스가 문제다. 혹은 뭐 좋게 나오고 나서도 이제 기대감이 꺼지는 게 문제다. 이렇게 우려했던 목소리대로만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거든요. 이 주가 급락 우선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? 사실 굉장히 많은 이제 원인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해석하기 나름일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굉장히 좀 추측성 이런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첫 번째가 그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설비 투자를 줄이게 되면은 뭐 엔비디아의 실적도 같이 이제 출렁일 것이다.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거를 지금 논하기에는 상당히 좀 이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이제 실적은 어쨌든 견고하게 나온 거는 맞잖아요.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메타 같은 기업들도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아직까지 AI에 대한 어떤 그런 수익은 안 나오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이제 설비 투자는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좀 발언들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상 투자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시기와 좀 맞물려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투자가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다만 이제 좀 한 가지 우려사항은 뭐냐면 이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게 이제 또 눈높이가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7개 분기 연속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이제 상회하는 이런 실적들이 계속해서 좀 보여졌고 이게 지금 3분기, 4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언젠가는 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만한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눈높이를 좀 맞춰주려면 결국에 새로운 뭔가가 좀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 이제 블랙엘이 언제 양산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기대치를 앞으로 맞춰줄 수 있냐 없냐가 좀 갈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중국 화웨이한테 이제 앞으로 밀릴 거다 뭐 이런 이제 소식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조금 논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화웨이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제 H100에 버금가는 이런 모델들을 내놓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실제로 뭐 나온다라고 해도 당장에 뭐 3분기, 4분기 실적에서 뭔가 엔비디아를 이길 만한 그런 이제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단기적으로 나타나기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관련된 뉴스들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상 조금 해석의 차이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견조했다라는 부분들은 숫자상으로 2분기 때 좀 보여줬기 때문에 좀 과도한 반응이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과도한 반응이었다. 정말 시장이 좀 깜짝 놀란 것처럼 충격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그래도 지금 이유로 거론되는 것들, 이를테면 투자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다. 이 중국의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다. 이렇게 좀 우려를 일축해 주셨습니다. 자, 한편 그래도 어쨌든 시장이 함께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버려서 저희가 다른 이 빅테크주들 그리고 관련주들의 흐름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.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일단은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오히려 저는 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. 네. 일단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우려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장 시작하고서 어느 정도 좀 낙폭은 좀 만회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주가 반응도 지금 이제 예상한 것보다는 좀 잘 버텨주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우려할
기여할 만한 수준의 거품은 아니라는 건 한번 좀 증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결국에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시장의 과도한 기대치였다.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견조한 성장세는 다시 한번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 좀 과도한 우려는 좀 불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좀 좋은 이슈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도 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. 500억 달러 정도의 자사주 매입 소식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하나로 치면은 한 66조 원 수준입니다. 그래서 시가총액이 한 45분의 1 정도의 규모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실 이제 자사주 매입은 거의 이제 주가에 있어서 굉장히 좀 호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결국에 이제 그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 이유가 뭐 주주가치 제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주가 안정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자사의 어떤 기업이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자사주 매입을 좀 시도하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어쨌든 그 EPS는 올라가고 결국에 이제 주식수는 감소하기 때문에 주가는 좀 상승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4분기쯤에 이제 블랙엘이 이제 출시를 할 것으로 좀 기대로 이제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여기서 조금 해석을 또 달리 해볼 수가 있는 게 사실 지금 3분기 가이던스가 나왔잖아요. 그래서 매출액이 한 317억 달러로 시장이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원래 그 블랙엘이 3분기 때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가이던스가 사실 블랙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포함한 이제 추정치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블랙엘이 또 4분기에 나온다고 했거든요.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지금 또 3분기 가이던스 매출액이 오히려 시장보다 더 높습니다. 그래서 325억 달러. 이 정도 수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엔비디아에서 블랙엘이 없이도 늦게 연기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호퍼 가지고도 이제 3분기 매출을 낼 수 있다.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결국에는 이제 그 자사 제품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자신감을 계속해서 좀 내비치는 그런 이제 의도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 어차피 H100은 계속해서 좀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여기서 이제 블랙엘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어떤 그런 성장성도 좀 담보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좀 많이 눌렸을 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. 또 이 블랙엘에 대해서는 4분기에 출시가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는 뭐 지금까지 새로운 칩을 내놓을 때마다 또 다시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? 거기에다가 지금 3분기에는 기존의 칩에 대한 자신감도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. 대표님, 지금 이 저가 매수로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아예 이 가격 선에 대해서도 조금 여쭤볼게요. 왜냐하면 저희가 엔비디아가 급락장에서는 100달러 선이 깨졌었고 네. 이후에 그때 대표님이 저희 방송에서 110선을 회복하면은 다시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. 네. 그리고 오늘 흐름을 보면은 120선이 좀 위험한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. 가격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? 사실 우리가 이거를 단기적으로 뭐 어디까지 빠지고 올라갈지 정확히 맞추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범위를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잘 들어 올려주고 있지만 또 이제 다른 쪽으로 수급이 쏠린다라고 한다면은 또 추가적인 어떤 기간 조정도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투심에 대한 부분들, 그래서 단기 변동성에 대한 이제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딱 어떤 선을 뭔가 이렇게 정해놓고 딱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범위를 조금 지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123달러에서 추가적으로 120달러 선을 이제 이탈을 하고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항상 문제는 이제 그 비중을 뭐 100% 들어간다라든지 한 단가에 그냥 들어가시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조정시 나올 때마다 조정 나올 때마다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결국에 지금은 이제 패닉 셀링 나온 뒤로 지지
여기서는 이제 그 전에 8월 5일 때 그만큼의 어떠한 부분까지 좀 내려가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결국에 이제 그 90달러 선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충분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전저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이 분할 매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. 그리고 이 수급에 따라서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에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자, 그러면요, 대표님, 저희 엔비디아도 그렇고 사실 오늘 국내 시장이 꼭 자기들 실적이 나온 것처럼 너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. 특히 반도체주는 아무래도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보유하고 계실 것도 같은데 좀 고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국내 종목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? 사실 저는 국내도 똑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사실 이런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이제 그 사이클 산업이거든요. 네. 사실 이제 가장 베스트는 뭐냐면 불황기 때 매수를 하고 이제 호황기 때 팔아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 반대로 하는 게 좀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락할 때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제 우리가 항상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좀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한 단가에 이제 비중을 많이 실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거기에 지금 반도체의 어떠한 큰 흐름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지금 1년 넘게 우상향 추세를 그리면서 상승을 했죠. 여기 이제 호황기를 누리면서 이게 주가 상에도 좀 많이 반영이 됐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정체 시기에 걸려 있는 것은 맞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가격대에서 뭔가 이제 좀 저점 매수를 좀 잘 잡으신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잘 나와준다라든지 엔비디아 역시도 전고점을 향해서 달려나가준다라고 한다면 국내에 이제 관련 대형주들도 또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비중이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충분히 저가 매수에 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가를 조금 낮춰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. 이 반도체주 사이클을 잘 봐야 하고요. 그리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이렇게 첫 번째 이슈를 정리해보도록 하고요.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네, 두 번째 이슈입니다. 항암제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바이오 기업입니다. 네, 우선 지금 정말 국내 시장에서는 그래도 제약 바이오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장의 강자 이제 좀 바뀌는 거 아닌가? 이런 자신감을 좀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 안에서도 워낙 강세로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돌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. 그런데 이 중에서 항암제 같은 경우는 우선 뭐 유한양행의 FDA 승인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도 이만큼의 이슈를 가져올 만한 기업이 있을까? 이런 관심이 들기도 하더라고요. 대표님, 저희가 바이오주 안에서 이제는 어떤 키워드를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? 사실 좀 전체적으로 다 보시는 게 좋은데 이것도 지금 이제 수급 순환매가 조금 돌고 있다라는 점을 좀 잘 캐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결국에 이제 유한양행이 이제 첫 스타트를 끊게 되면서 뭐 이제 FDA 승인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었다가 승인받고 나서 어떠한 이제 또 외형 성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까지 좀 이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제 최고점에 갱신을 했는데 결국에 이제 오후장으로 가면서 지속적으로 좀 밀리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동시에 이제 오늘 CDMO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쪽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.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특징 사항이 뭐냐면 결국에 이 수급들이 지금 또 비만 치료제 쪽으로 다시 한번 좀 분산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. 그동안 이제 뭐 항암제 플랫폼 쪽에 너무 많은 좀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이 조금 많이 소외가 되어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사실 이런 이제 어떠한 기대 가치는 사실 항암제 쪽이 훨씬 크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. 그만큼 이제 뭐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될 만한 이런 이제 약이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에 대한 가치는 높지만 사실 지금 유한양행 주가 보시면은 여기서 사실
부담스럽지 않게 들어가실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이제 관련주들을 좀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번 조정받고 올라오고 있는 이런 비만 치료제 쪽이 오히려 하나의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비만 치료제도 사실 그 이제 항암 쪽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큰 시장입니다. 그래서 2030년까지 봤을 때 이제 규모가 한 80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. 워낙에 최근에 이제 그 성인병 환자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. 네. 뭐 비만 환자도 많아지고 있고요. 뭐 당뇨는 말할 것도 없고 뭐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갈수록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또 이제 기술에 대한 어떤 발전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요. 또 이제 건강이나 이제 미용에 대한 관심도 같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도 굉장히 미래의 먹거리 시장이다. 네,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뭐 위고비 관련해서 이제 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치료제 쪽에서 사실 이 비만 쪽에서는 선두주자가 이제 한미약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미약품이 이제 또 2027년에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제품도 상용화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관련주 내에서도 사실 이런 주가에 대한 좀 희비가 많이 좀 교차를 하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이제 그 플랫폼 관련주, 뭐 블루엠텍이라든지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이 나온 상황인데 오히려 또 인벤티지래 이쪽은 좀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네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또 실적이 많이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도 유한양인과 협업을 하면서 이런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기대 가치가 상당히 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사실상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아쉬웠거든요. 그래서 한미약품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상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기존 뭐 로수제시라든지 이런 파이프라인에서 매출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이전과는 조금 많이 다른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실적도 받쳐줘야 되고 앞으로 이제 기술에 대한 어떠한 그런 이제 기술력도 좀 좋아야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조금 실적이 받쳐준다라든지 아니면 임상 속도가 좀 빠르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종목 선정을 좀 잘하셔야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바이오주 관련해서 관련된 키워드들 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. 우선 항암제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이 비만 치료제, 이 안에서도 굉장히 수급에 따라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키워드들 두루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. 특히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또 짚어주신 것처럼 정말 성인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요즘입니다. 그래서 이 관련된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데 관련주들이 좀 주가가 희비가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약 바이오주 안에서도 실적까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한다.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저희가 이 안에서 또 국내에서는 제약 바이오주 관련해서 대장주들의 흐름도 저희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이 셀트리온 3사 합병이 이제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. 주주들이 어쨌든 반대를 했고 서정진 회장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.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셀트리온 그룹주의 주주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? 일단은 이제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서는 합병을 안 하는 게 좀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사실상 이제 그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합병을 하면 오히려 좀 득을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두 기업을 조금 만약에 비교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저평가된 것은 이제 셀트리온 본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그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기업과 합병을 하게 되면은 원래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쪽이 당연히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상 이제 뭐 셀트리온 이외에 다른 이제 종목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셀트리온 쪽으로 아예 조금 교체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아직까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세부적인 구체안은 또 이제 나온 게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우려는 조금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하겠고요. 결국에 이제 그 안에서의 어떠한 종목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평가된 종목이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셀트리온 본주 쪽을 계속해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셀트리온 관련된 이슈까지도 체크를 해봤습니다. 아무래도 주주들의 움직임으로 이게 좀 제동이 걸린 만큼 확인을 해봐야 될 내용이었고요. 이번에는 또 이 제약바이오주 관련해서 시장에 새롭게 데뷔한 신규 상장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이번 달에 TDS팜 그리고 이엔셀이 상장을 했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올해 연초부터 해서 신규 상장주한테는 조금 어려운 흐름이었잖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TDS팜은 초반에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. 근데 이 두 종목 앞으로의 전망, 좀 앞으로 흐름 어떻게 갈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? 네, 사실 그 신규 상장주들은 기존 이제 상장사 대비해서 좀 보여준 게 적기 때문에 뭐 업종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대여급이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조금 신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그리고 일단 상장 시기가 이제 두 기업 다 너무 좀 좋았습니다. 아무래도 또 제약바이오가 또 상승 시기에 상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수혜를 본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 이제 TDS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실 그 의무 확약에 대한 어떤 비율이 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추가적인 어떤 수혜를 좀 받은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풀리는 시기가 또 이제 바로 다음 달이기 때문에 많이 풀린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매물이 좀 쏟아질 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. 자, 아직까지 뭐 이제 실적이나 기술적으로는 많이 보여준 게 없는 이런 시점에서 어쨌든 이제 그 제약바이오의 전체적인 업종에 대한 어떤 흐름을 타고 이제 상승이 나왔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크게 이제 끌고 갈 만한 이제 종목들은 좀 아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ENL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현금성 자산은 굉장히 좀 높은 편이지만 매출은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영업이익 같은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좀 수익성에 대한 부진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종목 다 사실상 이제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바이오주들도 결국에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때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존의 보유자분들이 아니라면은 굳이 뭐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차라리 이제 이런 신규 상장주 들어갈 바에 지금 이미 뭐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대형주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워낙 조금 좋은 종목을 선별해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관심들이 가실 텐데 그래도 우선 지금 이슬희 대표님의 의견은 신규 상장주보다는 각 섹터의 대장주를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또 그런 만큼 저희가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다양한 키워드를 앞서 점검했습니다. 항암 신약도 있고 CDMO 그리고 비만 치료제까지 이 부분을 확인을 했으니까요. 이 내용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대표님 그러면 한 가지만 저희가 또 여쭤볼게요. 지금 일라이릴리가 비보험 가격 인하 소식이 나왔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국내 비만약주에는 좀 어떻게 호재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은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가격 인하 소식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일단 가격에 대한 인하 부분이 이제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그 국내 기업들에게 사실상 좀 좋지도 안 좋지도 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까지 뭐 이런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뭐 그런 이제 상용화 시킨 게 조금 없다 보니까 뭐 크게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은 뭐 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. 사실 이제 개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보다는 이 일라이릴리 자체의 좀 움직임을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번에는 저희 내일장에서 관심 가져볼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내일장도 이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? 제약 바이오인데 이제 플랫폼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플랫폼주. 네, 이제 그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입니다.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사실 가장 높은 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제 치료제 쪽도 당연히 좀 보셔야겠지만 사실상 이제 그 한미약품이 가장 이제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
네, 아직까지 상용화가 되려면은 최소한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이제 상용화가 되려면은 한 3년 정도 남았는데 이제 임상이 한 3상 정도에 지금 돌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내년에 또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이제 치료제 쪽을 보시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. 다만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위고비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블루엠텍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 관점에서는 블루엠텍을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위고비 같은 경우에 이제 10월쯤에 국내로 많이 들어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싹센다라는 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유통을 했던 이제 이력이 있고요. 이제 위고비까지 이제 앞으로 유통을 같이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그 싹센다로 인해서 지금 매출액이 올해 이제 40%가량 또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륙을 한다라고 해도 당장에 이제 올해 매출에는 반영이 안 될 거거든요. 근데 어쨌든 지금 안정적인 어떤 그런 수익처는 확보를 했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는 어떤 그런 매출액 증가 그리고 수익성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블루팜 코리아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 블루팜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약품 배송 플랫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종의 뭐 의약품계의 뭐 쿠팡 이런 이커머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만 아직까지 이런 사업 초기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조금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고마진 제품을 계속해서 좀 확대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여기 이제 싹센다도 이제 고마진 제품 중에 좀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 뭐 위고비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싹센다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좀 출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그 이제 노바렉스를 이제 노바티스를 이제 고객사로 좀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기대도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를 좀 상용화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따른 이제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결국에 이제 뭐 비만 치료제로서 지금 위고비에 대한 이슈가 가장 강하게 엮이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전반적으로 이제 의약품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 플랫폼 쪽도 같이 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를 보면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눌려 있다가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오 대장주들의 흐름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사실상 이제 가격적인 부담도 좀 덜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그 대장격으로 올랐던 이제 바이오주들을 좀 놓치신 분들은 이 비만 치료제 그리고 이제 플랫폼 쪽에도 좀 눈을 돌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.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21,100원에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종가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좀 단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27,000원.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한 17,000원 이하대로 좀 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블루엠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지금 고객사도 다양화되고 있고 위고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. 그런데 바로 실적이 반영되지는 않더라도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. 가격 전략은 목표가 27,000원, 손절가 17,000원 이하 선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. 이 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